안녕하세요. 새벽의 원주호입니다. 요새 이더리움 뉴스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해서 조롱글도 또 되게 심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몇 번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더리움을 만드는 핵심 두뇌들이 한 해에만 9명이나 나갔다고 합니다. 요거 얘기 딱 들으면 이런 생각부터 들죠. 가라앉는 배에서 먼저 탈출하는 거 아니냐, 눈치가 빠른 거 아니냐, 진짜 위험한 거 아니냐. 오늘은 요 얘기를 좀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을 실제로 굴리는 비영리 조직이 있죠. 스위스에 본부를 둔 이더리움 재단이 있습니다. 자, 근데 2026년 들어서 이 재단에서 핵심 인력들이 줄줄이 짐을 쌌습니다. 일단 2월에는 공동 대표였던 사람이 나갔고요. 4월, 5월로 가면서 속도가 더 붙었습니다. 결국 올해에만 최소 9명의 시니어급 코어 인력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이번 달 18일이었습니다. 며칠 전이죠. 재단에서 7년 동안 일한 칼비크라는 연구원 그리고 줄리안 마라는 연구원이 거의 몇 시간 간격으로 동시에 퇴사를 발표했습니다. 요게요, 그냥 일반 직원 2명이 나간 거면 시장이 요렇게까지 놀라진 않았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이더리움의 핵심 뼈대를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느낌이 이런 거예요. 아니, 집을 지은 목수랑 설계자가 동시에 나가면 이 집은 앞으로 괜찮은 거 맞냐? 일단 뉴스만 보면 누구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끝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당연히 시장 심리도 얼어붙었고요. 오늘 기준으로 이더리움 가격은 2,000달러 초반에 눌려 있고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도요. 극단적 공포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핵심 인력이 다 빠져나가는데 정작 이더리움 개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가 멈춘 것도 아니고요. 업그레이드가 중단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 이겁니다. 일단 나간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한 명씩 보면 감이 오죠. 먼저 칼비크라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단에서 7년 동안 일했고요. 그리고 비콘 체인이라는 걸 초기에 설계한 사람입니다. 비콘 체인,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요겁니다. 예전에는 이더리움이 전기를 엄청 잡아먹는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트코인처럼 컴퓨터를 많이 돌려서 검증하는 방식이었고 최고란다고 하죠. 근데 이더리움은 나중에 코인을 맡겨두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갈아탔습니다. 친환경 방식으로 대수술을 한 거예요. 그 대수술의 토대가 바로 비콘 체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칼 비크라는 사람은 이더리움의 심장을 교체하는 그걸 주도적으로 이루어낸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줄리안 마저. 요 사람은 검열 저항성이라는 분야를 맡았고요. 요것도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특정 거래를 막거나 가로채거나 불리하게 조작하지 못하게 만든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나오는 핵심 가치 중 하나죠. 누가 마음대로 거래를 막지 못하게 하는 거. 줄리안 마라는 사람은 그 부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거래가 확정되는 시간을 13초로 확 줄여서 사용자가 체감하는 속도를 끌어올린 작업도 이 사람이 실제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팀 베이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직접 코드를 미친 듯이 짜는 개발자라기보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개발팀들을 모아서 조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더리움 개발팀은 하나가 아니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다 같이 합을 맞춰야 되죠. 누구는 코드를 맡고 누구는 테스트를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지휘자 같은 역할이 필요하고 이 팀 베이커가 바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더리움의 큰 업그레이드들이 사고 없이 넘어간 데에는 이 사람의 조율이 꽤 컸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떠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직원 몇 명이 나간 게 아니죠. 설계자가 나갔고 수문장에 나갔고 지휘자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겁먹는 게 당연하죠. 야, 이렇게 다 나가버리면 개발이 멈추는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신기하게도 이더리움은 그렇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통 핵심 인력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젝트가 흔들리죠. 개발 일정도 밀리고요. 내부 소통도 꼬이고요. 당연히 가격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런 공식이 있죠. 만드는 사람이 나간다? 그러면 개발이 멈추고 가격은 떨어진다.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근데 이더리움은 요게 그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재단의 역할이 이미 예전하고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죠.
예전에 재단은 개발 사령부에 가까웠습니다. 직접 코드를 짜고 방향을 정하고 전체를 통제하는 중심 조직에 가까웠죠. 근데 지금은 성격이 바뀌었어요. 직접 다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 외부의 독립된 개발팀들에게 돈을 대주고 연구를 지원하고 생태계를 굴러가게 만드는 자본 분배자에 가까웠습니다. 비유하면 이렇죠. 예전에는 재단이 직접 주방에서 칼 들고 요리하는 주방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식당에 투자하고 좋은 재료를 대주고 전체 생태계를 키우는 사람 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연구원들이 나가도요, 그 빈자리를 외부에서 채울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지휘자 역할을 하던 팀 베이커와 동료들은요, 그냥 갑자기 나간 게 아닙니다. 떠나기 전에 윌 코코란, 케브 웨더번, 프레드릭 스판데스 이런 세 사람한테 자신들의 업무를 차근차근 넘겼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열린 행사에서요, 인수인계도 마쳤고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의 다음 업그레이드인 글램스터담 시험용 네트워크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도 사태는 일단락됐다라고 선언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던 개발이 멈추고 뭐 이러는 거 적어도 지금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바뀌죠. 개발이 멈춘 게 아니면 이 사람들은 대체 왜 나간 거냐? 돈 때문이냐? 싸워서 그러냐? 아니면 방향이 안 맞아서 그러냐? 거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나갔을까요? 이 질문에는 크게 세 가지 답이 겹쳐 있죠. 첫 번째는 이념입니다. 재단이 2026년에 들어서 우리는 이런 가치만 지키겠다. 일종의 선언문을 내놨죠. 근데 여기 직원들이 서명까지 하게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동의를 안 하면 좀 곤란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거죠. 물론 원칙을 지키자는 말, 요 원칙은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요게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기술을 현실 세계에 더 많이 쓰이게 만들고 싶었던 실무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서로 방향이 안 맞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돈이죠.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더리움의 토대를 짜는 핵심 개발자들이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회사 사람들보다 50, 최대 60%나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뭐 열정페이죠. 그러니까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거의 사명감 하나로 버티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보세요. 지금 옆에서는 돈 많은 경쟁 블록체인 월스트리트에서 새 프로젝트들이 손짓합니다. 야, 우리한테 오면 몇 배 줄게. 하고 싶은 연구 마음대로 하게 해줄게. 요거 우리 한번 제대로 키워보자. 요런 사람들이 자꾸 달라붙으니까 아무리 사명감이 있어도 처자식 있고 이러면 사람 마음 흔들리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박탈감입니다. 자기들이 밤새워서 이더리움을 키워냈죠. 사실 이더리움이 이룬 업적은 말도 못하죠. 근데 이더리움 가격은 어떤가요? 지금 죄다 하이퍼리퀴드만 관심이 있고요. 이더리움은 조롱과 무시 이런 것만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열받죠. 허무하죠. 이런 허탈감이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이념도 안 맞고 돈도 적고 보람도 줄어드는 상황.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친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입니다. 멀쩡한 연구원들이 등을 돌릴 만큼 강했던 그 이념이라는 게 대체 뭐였을까요? 사실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이더는 늘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이념이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재단이 내건 크롭스라든지 뭐 의무 선언문이라든지 요게 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요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이름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거 뜯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2026년 3월 재단이요. 자기들의 존재 이유를 정리한 문서를 하나 냈습니다. 뭐 백서 같은 건 아니고요. 그냥 선언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재단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더리움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최종 권력자가 아니다. 우리는 생태계를 돕는 여러 후원자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한 발 물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네 가지 원칙을 박아 놓는데요. 그 앞 글자를 따서 크롭스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검열에 저항하고, 두 번째,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게 열어두고, 그리고 세 번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마지막 네 번째, 보안을 튼튼히 한다. 요 네 가지 기준입니다. 일단 말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고 근사하죠. 이더리움 초창기의 순수한 정신으로 돌아가자 요런 얘기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재단이 스스로 우리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아무리 큰 돈을 끌어올 수 있어도, 아무리 사용자를 많이 데려올 수 있어도 핵심 원칙을 타협하는 게 그 방식이라면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돈을 밝히지 않겠다는 거죠. 사실상 이더 가격을 띄우거나 월가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상업적인 성장, 요런 원칙하고는 조금 선을 긋는 거죠. 그러면 실무진 입장에서는 약간 갸우뚱하죠. 아니, 우리가 이더리움을 더 많이 쓰이게 만들려고 이렇게 똥 빠지게 하는데 그게 기회주의자라는 거야? 가격도 중요하고 사용성도 중요한데 왜 자꾸 답답한 소리를 하냐? 여기서 바로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딱 한 사람을 떠올리죠. 바로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입니다. 결국 이 꼰대 같은 방향을 정한 게 바로 비탈릭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 비탈릭은 지금 이더리움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걸까요? 이 사람의 과거를 보면 의외로 일관된 패턴이 있습니다. 이 비탈릭한테는 우리말로 하면 빼기, 더하기가 아닙니다. 빼기 철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일부러 자기 권력을 덜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철학에는 뿌리가 있어요. 2016년에 더 다오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킹으로 큰 돈이 털렸고요.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 비탈릭이 엄청 강하게 개입을 했고 결국 이더리움은 인위적으로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갈라진 그 사건이고요. 결과적으로 네트워크가 분열되는 뼈아픈 일을 겪었죠. 이건 사실 네트워크 입장에서 갈라지는 게 되게 안 좋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서 비탈릭은 이런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이 위기 때마다 칼을 휘두르면 안 된다. 창업자가 너무 큰 권력을 들고 있으면 요건 탈중앙화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7년에 플라즈마라는 확장 기술인데요. 비탈릭이 야심차게 밀었던 기술이고 근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는 요 실패를요 오래 붙잡고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빠르게 인정하고 레이어 2라고 부르는 외부 확장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어 2가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탈릭의 성공 패턴은 요거죠. 권력을 쥐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아니다 싶으면 내려놓고 밖으로 흘려보내고 시스템이 스스로 굴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 재단의 권한 축소도요. 요 빼기 철학의 연장선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비탈릭은 요즘 본인 사재 자기 돈을 4,500만 달러나 털어서 프라이버시 기술 같은 공공재에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재단이 허리띠를 졸라매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렸죠. 재단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생긴 공백을 자기 돈으로 메꾼 거죠. 자,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기죠. 자, 비탈릭이 일부러 힘을 뺐어요. 그러면 그 빠져나간 권력과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일단 재단이 권력을 내려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라진 건 아니죠. 일단 크게 세 갈래로 흩어졌더라고요. 첫 번째는 레이어 2 생태계입니다. 레이어 2라는 건 이더리움 본체 위에 얹혀서 거래를 더 빠르고 싸게 처리해주는 확장 네트워크입니다. 아비트럼, 옵티미즘 같은 곳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곳들은 이미 엄청난 자본과 인력을 갖추고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떠난 인재들이 흘러가기 좋은 곳이 바로 이쪽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더리움에서 뭔가 큰일을 하려면 재단 안에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꼭 그렇지 않죠. 밖에 돈도 있고 팀도 있고 기술도 있고 사용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돈 많은 신생 프로젝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댄크라드 파이스트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더리움의 핵심 확장 기술을 만든 천재급 연구원으로 평가받습니다. 근데 2025년 10월에 재단에 나와서 결제회사 스트라이프와 그리고 엄청나게 큰 투자자 파라다임이 같이 만드는 템포라는 새 블록체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연구 쪽에서 상업적인 결제 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독립 리서치입니다. 회사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하는 길을 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핵심은 요거죠. 이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 업계를 떠난 게 아닙니다. 이더리움을 버리고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자본과 혁신이 모이는 새로운 중심지로 흩어진 겁니다. 마치 한 대기업의 핵심 인재들이 퇴사해서 여러 스타트업으로 퍼져나가는 것과 비슷하죠. 권력이 한 곳에 몰려있다가 여러 곳으로 분산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그 레이어 2라는 곳이 얼마나 커졌길래 아니 이더리움을 버리고 글로 간다고?
거기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숫자로 보면 꽤 대단합니다. 블록체인은 그 위에 돈이 얼마나 잠겨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죠. 상당히 중요한 지표고 이걸 TVL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생태계에 묶여있는 자산 총액이죠. 이더리움 본체는 약 780억 달러가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얹힌 레이어 확장 네트워크들한테는 얼마가 있냐? 450억 달러가 잠겨 있습니다. 둘을 합치면 얼마죠? 1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이더리움의 강한 경쟁자로 꼽히는 솔라나 있죠. 이 솔라나 수치가 12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묶여있는 게 거의 10배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생태계가 커졌다는 거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 자본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죠. 거래 비용도 확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이더리움에서 거래 한번 하려면 수수료가 정말 쌀벌했습니다. 뭐 몇만 원씩 나가던 때도 있었죠. 근데 2024년에는 덴쿤이라는 업그레이드가 들어간 뒤로 레이어 2에서 이 거래 수수료가 0.02달러에서요. 0.1달러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뭐 몇십 원 수준이 된 거죠. 도로로 치면 예전에는 비싸고 막히는 본선도로 하나에 다 몰려 있었는데 이제는 옆에 뻥 뚫린 고속도로가 여러 개 생긴 겁니다. 싸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실 자산을 RWA죠. 블록체인에 올리는 흐름도 커졌고요. 미국 국채 같은 걸 토큰으로 만든 시장이 약 150억 달러까지 불어났고 그 대부분이 어디로 갔냐?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블랙록 같은 월가 큰 손들도요 이미 들어와 있다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갑자기 속이 터지죠. 왜냐? 아니 레이어2도 잘 나가고 월가도 들어왔고 자본도 많은데 그럼 이더 가격은 왜 그 모양이냐?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모순이 나오죠. 레이어2는 웃고 있는데 정작 이더리움 본체 가격은 왜 몇 달째 2,000달러에서 기어다니고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대다수의 이더리움 홀더분들이 아실 거예요. 문제는 덴쿤 업그레이드입니다. 요게 이제 양날의 검인데요. 일단 레이어2 입장에선 천국이 됐죠. 수수료가 싸졌으니까 사용자도 좋고 앱 만들기 좋고 생태계도 커졌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본체 입장에선 곤란해졌죠. 이더리움 가격을 떠받치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가 소각이죠.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수수료 일부를 영구적으로 태워 없애는 구조입니다. 근데 덴쿤 이후에요. 이더리움 본체에 내던 수수료가 확 줄죠. 그럼 어떻게 되죠? 소각량이 줄죠. 그러니까 이더 가치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가격이고요. 레이어2는 저렇게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는데 정작 이더는 2,000달러 초반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저널리스트들이 엄청 비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지금 요 상황이요. 가격도 멈춰 있고 인력도 이탈하고 요 시기가 조금 절묘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일단 사람들이 나가려면 작년에 나갈 수도 있었고 뭐 내년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지금 코인 쪽이 다 좋은 것도 아니죠. 뭐 이더는 못 간다고 하지만 다른 것들은 뭐 60% 70% 빠진 것도 수두룩 빽빽입니다. 근데 왜 2026년에 들어서 특히 5월에 이렇게 갑자기 나갔을까요? 요걸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절묘하죠. 일단 지금까지 누가 왜 나갔는지를 봤다면 이제는 왜 하필 지금이냐 요걸 봐야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볼게요.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 월가의 큰 손들이 조용히 움직였죠. 비트코인 비중은 좀 줄고요. 이더리움 쪽으로 자금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을 모으는 나스닥 기업들도 늘어났다고 했죠. 그게 왜 이렇게 됐냐면 3월에 규제가 엄청 많이 풀렸습니다. 미국 당국이 풀어버렸고요. 그동안 코인을 누르고 있던 규제 리스크가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4월 달에요. 재단이 스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운영비가 필요할 때마다 재단이 이더를 시장에 팔아서 당연히 이더 가격에 부담을 줬죠. 근데 이걸 멈추고 약 7만 개의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에 그냥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5월 달 이 모든 흐름이 완성된 후에 핵심 인력들이 떠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더가 나빠서 떠났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흐름만 놓고 봤을 땐 그동안 큰 산을 다 넘어왔고 이제 어느 정도 다 안정화가 됐으니 이제 떠나도 되겠다. 이런 흐름에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이더리움은 안정됐다. 내가 나가도 괜찮겠다. 이런 흐름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그 규제가 풀렸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규제라는 게 얼마나 대단했길래 뭐 재단에서
요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걸까요? 일단 미국이 스테이킹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죠. 증권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 줬는데 요게 왜 중요하냐? 겉으로 보면 그냥 뉴스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더리움 입장에서 꽤 큰 사건이죠. 이더리움은 코인을 맡겨두고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 구조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동안 미국에서 논란이 계속 있었죠. 요거 혹시 증권 아니냐, 뭐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3월 달에 바뀌었죠. 그리고 SC랑 CFTC가 공동 지침으로요. 아예 아니라고 정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도 통과가 됐죠. 뭐 아직 본격 시행은 좀 남았지만 일단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 뭐 RWA 요런 것들 이런 게 합법적인 지위로 굳혀가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예전에는요. 재단이 일부러 조직을 작게 유지했습니다. 마케팅도 자제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앙 집중적으로 보이면 어떨까요? 야, 이거 중앙 발행 주체가 있는 증권 아니야? 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움츠리고 있었던 거죠. 방어적인 자세였습니다. 근데 규제의 칼날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그렇게 움츠리고 있을 명분도 약해졌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재단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시장이 풀리고 시장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서 월가 쪽에서도 코인을 만들 거고요. 코인 만들 겁니다. 제 생각에는 다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인력 시장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더리움 안에 있는 개발자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그만두고 나왔다는 거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쪽 코인 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걔네들이 옮길 곳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고요. 그러니까 나가도 그렇게 큰 원망을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일단 뭐 개발자들이 떠났다는 거가 뭐 큰 이슈다라기보다는 사실 이더리움 쪽에서 정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려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블랙록에서 이더리움을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직접적인 게 나와야 이게 악재지 개발자들이 떠났다고 해서 악재일까요? 뭐 이건 조금 과하게 해석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규제가 풀렸잖아요. 알트 쪽에서. 그러면 전부 다 이더리움을 사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요런 부분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관은 이더를 샀고요. 또 어떤 기관은 거꾸로 팔았습니다. 미국에는 큰 기관들이 분기마다 뭘 사고 팔았는지 공개하는 13F라는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요 올해 1분기 자료를 보면 이게 좀 두 갈래로 갈려요. 한쪽은 공격적으로 이더를 줍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제인 스트리트라는 월가의 거대 마켓메이커입니다. 이 회사는요.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확 줄이면서 동시에 이더리움 쪽에는 약 8,200만 달러를 새로 베팅했습니다. 거기에 이더리움 생태계와 엮여있는 인프라 회사 주식들도 막 사들였고요. 요 말이 뭐냐면 제인 스트리트는 이렇게 본 겁니다. 앞으로 이더리움은 금융의 배관 역할을 할 것이다. 돈이 오가는 길목이 될 거다. 여기에 돈을 건 거죠. 반대로 발을 빼는 쪽도 있죠. 하버드 대학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하버드 대학 기금운용사는요. 이더리움 ETF를 단 한 분기 만에 전량 팔아치웠습니다. 요게 규모가 약 8,680만 달러였습니다. 일단 재단 내부가 시끄럽고 자산 가치가 흔들리는 걸 보고 위험을 피한 거죠.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도요. 이더리움 비중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움직임만 봤을 때는 뭐 기관에 다 들어온다 다 나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쪽에서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뉴스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과거에 좀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사실 그런 걸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죠. 그래야 미래가 예측 가능하니까요. 이런 인력 사태, 인력이 나가는 사태가 과거에도 있지 않았냐? 당연히 있었죠. 그러면 그때 살아남은 코인은 뭐고 망한 코인은 뭔지 그것도 한번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아주 이더리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과거에도요. 핵심 개발자들이 떠난 코인은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코인은 살아남았고 어떤 건 무너졌죠. 뭐가 달랐을까요? 일단 정반대 결말을 맞은 두 사례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먼저 살아남은 쪽의 대표가 뭐냐면요.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요. 마이크 허니라는 5년차 핵심 개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죠. 비트코인은 실패한 실험이다. 그리고 자기 코인을 전부 팔아치우고 떠났습니다. 당시 충격이 컸어요. 좀 귀엽긴 한데 그때 가격이 $400 선까지 폭락했습니다. 이게 폭락이라고 보는 게 어쨌든 그 당시엔 폭락이었겠죠.
문제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핵심 개발자가 떠났는데도 전 세계 비트코인 노드는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시스템은 멀쩡했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아, 비트코인은 특정 인물에 의존하지 않는구나. 사람이 하나 나가도 네트워크는 돌아가는구나. 위기가 아니라요. 탈중앙화의 강함을 보여준 사례가 된 겁니다. 아마 이더리움도 이렇게 되겠죠. 지금 클래리티 법안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니네가 탈중앙화 된 게 맞냐? 탈중앙화가 돼야 상품이 됩니다. 탈중앙화를 못하면 증권이 됩니다. 주식이 돼요. 그래서 이 탈중앙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력들이 나갔다고 해서 뭐 이더리움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요거는 사람들한테 묶여있는 코인이 아니구나. 정말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자동화된 탈중앙화 시스템이구나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망한 쪽도 있었죠. 바로 스시스왑이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이건 조금 다르긴 합니다. 2021년에 기술 총책임자였던 조셉 딜론이 떠났고요. 요거는 뭐 철학 차이가 아니라 내부에서 개발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얽힌 사건이었고 당연히 신뢰가 무너지자마자 그 안에 있는 돈이 싹 다 나갔습니다. 일단 떠난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요. 아까 두 사례를 봤잖아요. 떠난 이유가 철학적인 이견이고 빈자리를 메울 시스템과 독립개발팀이 탄탄하면 살아남았습니다. 반면에 도덕적 해이가 얽혀있고 신뢰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이더리움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현재까지 드러난 흐름으로 보면 도덕적인 부패라기보다는 이념적인 차이에 가깝습니다. 사실 돈 문제도 다 이념에 붙일 수가 있죠. 돈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빈자리를 메울 외부 생태계도 꽤 탄탄한 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더리움만 볼 게 아니라 이번에 좀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떤 코인들도 이런 뉴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이 흔들렸고 가장 많이 영향받는 게 어떤 걸까요? 바로 리도와 아비트럼입니다. 지금 아비트럼은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하필 최고로 답답한 게 이더리움이고 가장 많이 얽혀 있으니까요. 아마 이더리움 홀더분들보다 아비트럼 홀더분들이 더 이더를 미워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리도부터 설명드리자면 리도는 사람들이 만든 이더를 대신 스테이킹해주는 가장 큰 서비스죠. 이번 사태에 리도도 직접 끼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리도에 맡겨뒀던 이더리움 약 2만 1000개를요 빼냈습니다. 그러니까 리도 입장에서는 큰 자산이 빠져나간 거고 한때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32%까지 리도가 싹 다 스테이킹을 했는데 그 점유율이 24%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뭐 바이백도 하고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격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트럼이 있죠. 아비트럼은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들한테 월급을 지원하는 뭐 프로토콜 길드라는 펀드에 약 340만 달러를 후원한 큰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개발자들이 좀 재정적인 문제로 떠났다고 했잖아요. 거기랑 좀 관련이 있는 코인이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더리움이 흔들릴 때마다 아비트럼도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코인들도 있고요. 반면에 연결이 전혀 안 됐는데도 언급을 많이 받는 코인도 있죠. 바로 솔라나죠. 이더리움이 안 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냥 솔라나로 갈아탈까? 일단 좀 살펴볼 게 있죠. 솔라나는 좀 이더리움이랑 구조가 다릅니다. 이더리움은 본체 위에 레이어 2를 여러 개 얹는 방식이라면 뭐 당연히 이거는 확장성엔 좋죠. 근데 유동성도 쪼개지고 돈이 안 벌리죠. 그 다음에 사용자도 쪼개지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솔라나는요. 단일 체인 하나에서 수만 건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모놀리식 단일 체인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그릇에 다 담는 구조입니다. 빠르고 직관적이라는 게 강점이죠. 지금 뭐 기술적 로드맵도 상당히 공격적이고요. 뭐 파이어 댄서라는 새 검증 소프트웨어로 네트워크 멈춤 사고를 막으려고 하고 있고 이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자주 멈추거든요. 솔라나의 가장 큰 단점이죠. 솔라나는 지금 뭐 안 멈춘 지 며칠째다. 뭐 옛날에 우리 그 공장 같은 데 보면 무사고 며칠째 이런 거 써붙이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솔라나도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펜글로우라는 업그레이드로 거래 속도를 더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냐면 이게 150mA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눈 깜빡할 사이예요. 다만 여기서 좀 실제 얼마나 좋은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솔라나는 노드를 돌리는데 부담이 크다는 중앙화 논란이 꾸준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를 올리려고 하다 보면 한 그릇에서 움직여야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레이어가 쌓이면 쌓일수록 속도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중앙 집중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하고 정반대예요. 이더리움은 지금 자꾸 나눠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솔라나에서 제일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방향성이죠. 지금 미국 클래리티 법안도 그렇고 이 블록체인을 인정받으려면 중앙 집중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가야 되고요. 근데 뭐 중앙이든 뭐든 간에 일단 이더는 못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더 가격을 올려보자라는 그런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억 달러 기구를 만들자, 요런 소리가 나옵니다. 일단 지금 재단이 지 스스로 등치를 줄이자고 하고 힘을 빼겠다고 했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그럼 가격은 누가 챙기냐. 사실 좀 재단 쪽에서 가격을 챙긴다라고 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이 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뭐 이 코인은 재단이 가난하다. 이 코인은 재단이 좀 돈이 많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더리움은 그 덩치를 줄인다고 했으니 답답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10억 달러 규모로 돈을 모아서 하나 만들자. 이게 그냥 커뮤니티에서 아무나 던진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꺼냈는지 보면 좀 달라요. 아까 나왔던 댄크라이드 파이스트 기억하시죠? 결제 블록체인 템포로 옮겨간 그 천재 연구원입니다. 그 사람이 이번 달 21일에요. 꽤 강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재단 가지고 안 된다. 이더 가격을 끌어올리고 시장 경쟁력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는 완전히 독립된 기구를 새로 만들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이 지금 통제하고 있는 이더 물량이요. 전체의 0.2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단이 마음을 바꿔서 가격을 부양하고 싶어도요. 실제로 쓸 수 있는 실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새 기구를 만들자는 거죠. 근데 저는 저 소리 딱 들었을 때 비트마인부터 떠올랐거든요. 이미 있는데. 어쨌든 구상을 보자면 최소 10억 달러고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거대 자본을 큰 손과 투자자들한테 모아서 출범시키자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은 어떻게 하냐? 그냥 영구적으로 스테이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만으로 기구를 운영하죠. 이거 비트마인 아니에요? 어쨌든 이 기구의 전속 자체가 이더 가격하고 한 몸이 됩니다. 이더가 잘 돼야 이 기구도 잘 굴러가니까 오로지 가격 부양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논리죠. 일단 뭐 개미들 입장에서는 뭐가 생기든 가격 부양해준다는데 당연히 땡큐죠.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이념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고, 근데 이런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충돌이 계속 벌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생태계가 쪼개지는 겁니다. 이게 생태계가 쪼개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심각한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제한 단계죠. 아마 이 사람도 알 거예요. 이 분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밀어붙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재단은 지금 뭐 하고 있냐? 가격 부양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단 쪽에선 방향은 똑같아요. 뭐 가격을 직접 띄우는 쪽이 아니라요. 진짜 쓰는 앱 요쪽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린 10억 달러 뭐 가격 부양 기구랑은 결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까지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숙제는 인프라였습니다. 기반 시설을 깔고 다듬는 거죠. 요게 핵심이었어요. 더 빠르게 해라, 더 싸게 해라, 그리고 더 안전하게 해라. 근데 요 기반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다음에? 이거를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 앱 채택 단계입니다. 이 방향을 잡은 게요. 비탈릭하고 공동 전무이사인 샤오펑입니다. 요 두 사람이 함께 이더리움 애플리케이션 길드 줄여서 EAG라는 새 기구를 띄웠습니다. 이름 그대로 인프라를 넘어서요. 실제 쓰이는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진짜 앱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가격을 직접 띄우기보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하면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재단 쪽에서는 지금 실사용 관련해서 밀고 있는 거고요. 방향은 달라요. 하지만 재단이요. 완전히 손 놓고 구경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떤 부분을 챙겨봐야 될까요? 일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핵심 인력 9명이 나갔다. 이더리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더 갖고 있어도 되냐? 요거에 대한 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걸로 정리하면 이렇죠. 이더리움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누가 나갔느냐가 아니라 가치가 어디에 쌓이냐입니다.
사람들은 떠날 수 있죠. 핵심 인력도 떠날 수 있습니다. 창업자도 힘을 뺄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시스템이죠. 아까 봤듯이 망한 사례도 봤잖아요. 떠난 이유가 도덕적 부패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념 차이에 가깝고 이 빈자리를 메울 외부 생태계가 탄탄하다면요. 요거는 망했다는 신호라기보단 그 시스템이 얼마나 단단한지 시험받는 스트레스 테스트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지금 모든 코인 중에 최초로 그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위기론도 사실이죠. 지금 가장 큰 게 소각이라는 가치 통로가 약해졌죠. 가격은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큰손 일부는 실제로 발을 뺐습니다. 핵심 인력도 떠났고요. 요거를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리스크죠. 하지만 동시에 성숙해진다. 요 방향도 사실입니다. 규제 풀렸죠. 레이어 2 커졌죠. 월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앱이라는 새 길을 열었고요. 외부 생태계는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죠. 그러니까 다 진짜입니다. 다 사실이고요. 위기도 진짜고 성숙해지는 것도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일단 세 가지입니다. 이 소각량이 다시 늘어나는지 봐야겠죠. 막혔던 가치 통로가 다시 뚫리는지 보는 겁니다. 레이어 2가 잘 되는 게 이더 본체의 가치로 다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스테이킹으로 묶이는 물량이 늘어나는지 이것도 당연히 체크해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요. 아까 EAG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쓰는 앱 수요가 붙는지를 봐야겠죠. 요 세 가지가 앞으로의 이더 가격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코인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진짜 무너지는 프로젝트는요. 조용히 사라집니다. 많이 봤죠. 지금 업비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렇게 시끄러워지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 이 코인의 다음 섹션, 다음 시대를 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진통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을 응원합니다. 좀 잘 기준을 만들어야 뒤따라가는 알트코인들이 그 기준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쫓아갈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이번에 새로 짜여지는 기준 자체가 미국 법안, 그 클래러티 법안, 여기랑 당연히 연동이 되게끔 그 충족하게끔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뒤따라가는 알트코인들도 다 맞춰갈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딱 그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고요. 아니 뭐 다 풀렸다는데 왜 못 가냐, 뭐 하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좀 과장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리실 필요는 없고요. 네. 흔들릴 단계는 지났죠, 사실.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각량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더 가치에 가장 직결되는 거니까요. 고거만 좀 잘 이루어진다면 이더도 올라가고 이더가 좀 가줘야 다른 알트들도 좀 마음 편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어떤 댓글에서 뭐 제가 제 채널에서 "이더리움을 후려친다." 뭐 요런 댓글이 있는데 이더리움이 망하면 코인은 다 망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더가 무너져요. 그럼 이더가 무너졌는데 다른 코인한테 신뢰가 생길까요? 대장이 무너졌는데? 뭘 갖고 있든 간에 이더는 일단 버텨줘야 됩니다. 절대 후려치지 않고요. 후려치는 코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저는 밈코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 지금 그 니어 프로토콜 또 거기 또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서 헤이즈가 또 막 또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그거를 조금 분석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요게 맞는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래서 고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쯤에 올라갈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온 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